뭐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직원 볼에 입을 맞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뭐 이제 공직자들의 약간 성비위 뭐 저기 성의 인지 교육 이런 거를 좀 이런 업무도 총괄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예. 청와대하고 인사하고 살림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대통령 집사역, 뭐 집사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집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인사하면서 성희롱 방지 교육 이런 것도 담당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따지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김준일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한두 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변원 유착 시간이 돌아왔어요. 야, 이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 털어버리는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 기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모시고 변원 유착식 진행해 볼 건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듣고 올게요.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탈탈 안돼. 어렵다고 회피하면 안돼. 검찰 이슈가 어렵단 편견은 넣어도 변호사 유착의 능력자들이 계시거든요. 원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능력입니다. 요약의 달인 비유의 달인 김준호 변호사 오늘도 쉽고 이지하게 준비해온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자자자자 그 조선 최고의 칼잡이가 한동훈 후보자랬나? 어? 변호사 유착 최고의 칼잡이 이제 펜잡이가 바로 좌영길 기자다 이 말이야. 이 펜 끝에 찔리면 그 얼마나 따끔 찌릿한지 그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그 다들 착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녕하십니까. 저 김주현입니다. 야, 내가 저 오늘의 메뉴 미리 보기 하나 해드릴까? 공수처 들어보셨죠? 거의 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데인데 저 지난 대선 때 난리 났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저 그게 그 결과가 좀 거시기 하더라. 그지? 야, 공수처의 공이 빌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데 왜 거시기한지 두 분이 빨리 저 탈탈탈탈 저 털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예요. 들으셨겠지만 고발사주 작년 처음 나온 게 이건가? 9월 달에 나왔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네, 가을에.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였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건 개인 의견이고. 네. 대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에. 자, 일단 수사 결과 요거 어떻게 봤어요? 김준호 변호사. 일단 내용부터 좀. 내 내용이니까 우리 장혁 기자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뭐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예, 일단 이 기본적인 이 사건의 그 얼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손준성 대검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게 얼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를 못했고 무혐의 처분했고 그 손준성 검사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경위 그리고 직접 그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이거는 밝혀내지 못했고요. 좀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혐의로 꼽혔던 직권남용 혐의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봤어요? 김준일 변호사 수사 결과? 뭐 개인적 소회나? 뭐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 위반인데 뒤에 세 개는 결국은 고발장이랑 그 뒤에 판결문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들인 거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 결국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이 김웅 의원한테 찍혔는데 그 손준성이 이 대검에 있던 손준성이냐 그건 맞다. 공수처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러면 손준성은 왜 고발장을 보냈느냐. 특히 선거 직전에 검사 출신의 출마 예정자이긴 김웅에게 왜 보냈느냐. 공직선거법 즉 선거 개입에 관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이런 혐의로 보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의견을 낸 거고요.
다만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단독 드리블을 했겠냐. 대검 정책관이 왜 이런 걸 하냐. 윗선이 있지 않겠냐.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추론 같아요. 근데 뭐 증거든 뭐든 정황이든 그게 뭐 사실관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수사가 미진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정치적 색깔에 따라 견해가 지금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수사에서 그 부분은 못 뺐고 진도를 못 뺐고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한 거죠. 근데 단독 드리블이건 무슨 티키타카 드리블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발장 누가 썼냐 이건데 이것도 못 밝힌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왜 못 밝혔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조성은 씨가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걸 하면서 언론에 나타나면서 드러났잖아요. 그때 3일 안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은 한 실패가 예정된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다른 것과 달리 이 핵심 피의자가 손준성, 한동훈 검사입니다. 엘리트 검사고 그래서 그리고 두 분 다 그 사과폰을 쓰세요. 아니 김웅 의원은 저기 그 6개월마다 핸드폰을 교체하시는 분이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죠? 손 검사는 사과폰을 쓰시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처럼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현대과학기술의 승리죠. 네, 이게 그 종합적인 얼개를 보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적어도 언론 보도에서 밝혀지지 못했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법정에서 그 유죄 선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혐의입니다. 이 규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는 행위 이걸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선거에 미칠 의도가 있느냐 이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규정이고, 근데 이거를 해석하려면 결국은 고발장 작성 경위가 뭐냐, 배경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밝혀져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란으로 이제 비워지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검찰로 지금 이제 김웅 의원 건은 이첩됐잖아요.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검사 신분이나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없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선거법. 그러니까, 네, 선거법 잘하잖아, 김준호 변호사. 아니 뭐 김준호 변호사 보기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개인 의견. 심증은 가는데 형사 재판은 물증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안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고발장이 접수가 실제로 되지는 않았고요. 예, 물론 그게 접수된지 여부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예전에 이게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그 선거에 개입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1, 2심 판결이 엇갈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게 뭐였냐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댓글을 조작하면 실제로 이거는 국민 어떤 유권자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유권자의 인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정치인한테 뭔가 이런 각종 수사 정보나 판결문이 담긴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송부했다는 자체가 뭐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게 굉장히 문제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부적절하다. 네, 사법농단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무죄가 되고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검찰농단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좌 기자가 잠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수사 결과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거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냥 대부분 이런 대형 사건들 보면 관심 있는 정치적 사건들 보면 언론에서 보도한 것보다 검찰 수사라면 뭔가 더 나와.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변론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거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언론 보도한 거 똑같거든요. 사실관도 그렇고.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의 문제예요. 아니면 상대가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공수처에서 보니까 뭐
뭐라고 그랬더라? 요거 저 전형직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서 수사하면 어려움이 있었다. 뭐 공수처 그렇게 얘기하고 그 검사들은 뭔 소리냐 무슨 증거를 인멸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길래. 근데 이 사건 결과를 놓고 보면 공수처가 약간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요. 이 공수처 설립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검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그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그런 명분이 설립 명분 중에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였는데 검사가 엘리트 수사 분야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검사를 수사하는 게 본질적인 공수처의 역할인데 그럼 앞으로 공수처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공수처가 되면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 여원국 차장이 우리 영장실질심사에 얘기했던 우리는 아마추어고 상대는 프로입니다. 이 얘기구나 그냥. 그렇죠. 뭐 이게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아마추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신분 보장이 되고 높은 급여를 받고 이게 막강한 이제 강제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이제 프로죠. 이게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했지만 그 터졌을 때 조성은 씨가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 보도가 났을 때 3일 이내에 핸드폰이 이제 입수가 됐어야 되는데 3일도 사실 늦죠. 근데 어쨌든 뭘 받으려면 뭐 법원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도 받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 사실 저는 손준성 검사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도 이미 다 싹 하드는 비워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김준호 변호사도 아는 거를 공수처로 왜 3일 내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 판단을 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망설였을 개연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이게 수사가 올라가면 윤석열 후보에게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성급한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보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다 보면 속도 조절하는 순간 그냥 이거는 실패하는 수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자, 그 공수처에서 얘기했다는 검사들이 뭐 증거인멸해서 우리가 못했어, 뭐 요 말에 대한 평가는요? 예,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좀 약간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 잔금 해제 패턴도 다 이게 적어서 보여줬다.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좀 의혹을 받았던 검사 한 명은 자기 자신이 그 핸드폰 그 비밀번호 해제에 뭐 모두 이렇게 협조를 했고. 그리고 무슨 하드디스크를 없앴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점도 공수처에서는 다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은 법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뭐 증거인멸을 했느냐 말았느냐 자체는 이제 유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검사가 수사 능력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은 공수처가 좀 뱉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민되는 건 이런 거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께서는 이제 대검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많이 축소됐는데 다시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수사 정보나 판결문이 넘어간 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최강욱 의원이 2심 요게 이번 주 금요일 나와요? 자 기자? 예, 20일 오후에 나옵니다. 요게 나오는 게 지금 2심이면 1심 때 유죄 나왔던 이건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경력서 허위 발급했다. 예, 업무방해? 맞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이 그 재판을 형사 재판을 3개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그 대학 입시 업무를 그 방해한 혐의. 그거는 이제 1심에서 그 징역형이 나왔고요. 집행유예형이 나왔고요. 예, 집행유예. 예.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는 그런 걸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제 알린 혐의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이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그 채널 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이제 가공으로 이제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났고요. 네. 그래서 1심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3개 사건 중에서 2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이 좀 중요한 게 그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다음 피선거권도 이제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래요?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 판단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사건의 그냥 가장 큰 쟁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이 사무실에 나와서 최강욱 의원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 나왔는지 여부가 사실관계가 굉장히 큰 쟁점인데 이게 만약에 그 2심에서 항소심에서 굳어진다면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뭐 본인이 이게 뭐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각종 증명서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과대 포장돼 가지고 나가는 증명서가 사실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까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사회적으로 토론해 볼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1심에서 벌써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밝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구나. 알겠어요. 근데 요게 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게 굳어지면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진다.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배지가 날아가고 회계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날아가는데 그 외 일반 범죄에서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배지가 날아가죠. 지난주에 이상직 의원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항소심 나와도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직을 21대까지는 또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법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례대표니까 만약에 배지가 날아오면 밑에 열린 민주당? 네, 열린민주당 쪽에 그게 지금 누가 하실까요? 뭐 황희석 아니야 여자분이 하실려나? 그 뭐 번호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9042님이 질문 주셨네요. 대통령실 간 윤재순 씨를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과 친해서 발탁된다는데 과거 글들이 좀 하셨는데 요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논란이죠. 이 과거 뭐 성희롱 뭐 이런 발언들 징계받은 적도 있다 그래가지고 자 기자. 아세요? 윤재순 씨?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자면 1996년에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여성 직원들하고 이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외모 품평 같은 그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고 그런 징계 전력이 있는 데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분이 좀 또 등단해서 시를 썼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남성들의 그 성추행을 이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서 뭐 성인식 문제 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사실 이제 발탁 인사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에 부의사관으로 승진한 분이에요. 부의사관은 3급. 근데 3급을 2020년에 달았는데 지금 거의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관에 지금 바로 2022년에 왔으면 초고속 승진이죠. 예전에 기준하면 그렇죠. 이 정도로 하면 거의 뭐 원세훈 원장급으로 측근 발탁 인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검 안에서도 예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오늘도 한국일보 기사가 보면 이분 별명이 EDPS 그러니까 음담패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윤재순 이분 비서관이랑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강의구 부속실장인가? 그분이랑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있는데 복두규 그분도 무슨 사무국장인가 대검에서 했던 분인데 대검 사무국장. 인사기획관이라는 건 생소한 자리인데 인사수석을 한 단계 내리면서 수석과 비서관 사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획관으로 뒀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검에 있던 그 사무관 직원분들을 검찰에 있던 직원분들 3분이나 비서관 이상급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재는 이거 안 되는데 다른 직원분들도 행정관으로 좀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이제 안쪽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검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원래대로면 이런 논란이 나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시원 검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법률비서관 지금으로 임명된 주진우 검사 전 검사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원모 전 검사 이런 분들이 그럼 검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당선인의 코드 인사라서 못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인사비서관이나 누구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이 임명에 대해서 사과할 주체가 사실 대통령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핵관 인사가 워낙 윤 총장님 시절에도 심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있었잖아요. 그때 3차장 하신 분이 장관 되시고 4차장 하신 분들이 이번에 법무부 차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인사를 좀 더 넓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윤재순 총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996년이니까 뭐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직원 볼에 입을 맞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공직자들의 약간 성비위 성의 인지 교육 이런 거를 좀 이런 업무도 총괄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청와대하고 인사하고 살림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집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집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인사하면서 성희롱 방지 교육 이런 것도 담당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따지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일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한두 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 누구요? 이시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기에 예전에 유성 간첩 사건을 그 증거 조작 사건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직무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윤재선 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상 이 직무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사유가 있는 인사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뭐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이게 뭐 부적격 인사의 기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만 쌓으면 문제는 그거만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왜냐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잘 몰랐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 하나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 많아요. 그래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서울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럼 두 분 다 고시공부를 오래 하셨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조상준 전 검사도 국정원 2인자로 지금 임명될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된 건 아니고 안 되고 보도가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요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또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오래전 문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뭐 이재명 후보를 누구를 위해 변론해 준다 무슨 사건을 받은 거 아니냐 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중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패밀리 인사라고 하는 비판의 폭이 굉장히 커지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좀 실무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요. 실무 능력?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검찰 내에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약간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약간 충돌이 좀 있었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라인 편향 인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론 이론 좀 탁월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사유로 약간 배제할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인 주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진우 변호사, 자연계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